해외 활동이면서 우리 정보 활동의 최종 목표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알파벳 스펠링 순서를 바꿔서 암호를 전달하는 이 방식, 이거는 뭐 스파이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실제로 당연히 뭐 그런 거는 사용. 원래 이제 암호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정보 활동이 시작되면서 암호가 사실은 같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원시적인 머리를 박박 밀고 머리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머리를 기르고 난 뒤에 전달하도록. 무슨 책에 몇 페이지를 보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암호입니다. 암호. 암호를 만들면 또 어떻게든 이걸 풀려고 하거든요. 컴퓨터가 암호를 풀기 위해서 만든 게 컴퓨터예요. 북한은 사실 체제가 조금 취약합니다. 폐쇄된 사회에 있다가 자유스러운 공간에 오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성 테스트 같은 거는 당연히 있고, 이제 그것도 못 믿어서 하는 게 되게 이제 가족들을 주로 이제 인질로 남겨놓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국정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총격전을 그렇게 벌일 수 있습니까? 지금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총격전 정도가 아니라 경찰이 이렇게 늦게 오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건물 안에서 또 밖에서 그리고 자동차 뭐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막 싸우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 김경식입니다. 네, 모든 영화에 사랑이 담겨 있죠. 사랑 빼면 시체, 복만대입니다. 스파이 전문가 최성준 교수입니다. 이야, 짧고 굵고 깊다. 저 다시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녕하세요. 영화를 잘 아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김시선입니다. 미래의 꿈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이것밖에 못하니까. 아니죠. 그거가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그거가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번에는 얼라이드를 얘기로 했는데 예. 사실상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특히 영화 얘기를 좀 더 나눴어야 되는데 복귀를 해보니까 국정원에 대한 얘기, 우리 스파이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개념 정리를 먼저 해주시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오늘 다룰 영화를 바라보면 또 보이는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첫 회에서 했던 얘기가 이 스파이 앤 무비 책에 다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공개된 겁니다. 그 영화는 몇 편이나 실려 있는지? 영화는 여기 한 15편 정도, 15편 정도인데 거기 이제 팩트에 기반한 영화들, 실제로 이제 스파이 세계를 좀 이해하기 도움되는 그런 영화들로 제가 좀 골랐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국정원 출시 우리 최성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네. 일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국정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제서야 이제 좀 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있을까요? 잘한 거는 영원히 묻힙니다. 성공한 정보 활동은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면은 다들 몰라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미제 사건. 그러네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사회는 성공할수록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스파이 세계나 정보기관의 숙명 같은 경우는 성공하는 건 영원히 묻힌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어쨌든 기관도 사람이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삑사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 단어 너무 좋아요. 삑사리.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나는데 삑사리가 나면 이제 온 동네 소문이 납니다. 거기서 또 때로는 뭐냐 하면은 삑사리가 났을 경우 온 동네 소문이 났을 때 그거를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 자체가 다 비밀이고 정보기관은 합법적인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 한목적적인 일을 하는 데다. 그런데 한목적적이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 안보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불법도 서슴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외교부, 그 다음에 뭐 행정안전부 이런 데는 그냥 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뭐 하기도 하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정보기관을 두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이 필요한데 이거를 왜 삑사리가 났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삑사리가 났다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변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자랑도 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는 숙명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예.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 정보성으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고 있는 데가 국정원입니까?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과 뭐 관련된 정보다 그러면 이제 제일 빨리 알는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목표 중에 모든 것을 다 망개치려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하는 정보 활동도 궁극적으로 이제 1차적인 목표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가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방국도 있고 적성국도 있는데 우방국도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가장 마지막 타겟은 결국은 그 우방국이라든지 적성국가하고 관련되는 것도 최종적인 기결점은 북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북한과 관련된 정보는 아마 가장 깊게 빠르게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도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공조와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죠. 특히 네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강한 거는 이제 휴민트라고 봐야 되고요. 휴민트라는 게 이제 인적 정보거든요.
인적 정보는 우리가 이제 강하지만은 데킨트라는 게 있습니다. 데킨트는 뭐냐 하면은 기술을 이용한 통신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런 건 이제 미국 쪽이. 그거는 미국이 이제 훨씬 강하고요. 서로 보안 관계가 있다고 보면 그렇죠. 되죠. 예, 예. 네. 어쨌든 보안 관계가 공조를 하더라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숙연해 너무 숙연해져. 아니 근데 진짜 이건 어려운 사안이고 언급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예. 시기가 시기는 만큼. 그래서 국민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더더욱 또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 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스파이 앤 무비 내신 책에 여러 영화가 한 15개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할 영화가 그러면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신 영화입니까? 예, 예. 제 책에도 이제 이게 소개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베를린이라는 영화죠. 개봉된 지가 한 2013년에 개봉했으니까 10년 가까이 10년 돼가는 됐습니다. 영화죠. 근데 이 영화의 이제 특색은 정보기관의 이제 가장 주요한 활동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정보기관의 임무거든요. 근데 해외는 쉽게 말하면 다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방국도 지금 최근에 수미테리 사건이라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도 우방국에서 이제 이게 걸렸잖아요. 체면도 깎이고 했습니다만 이 정보기관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이 되지만은 상대의 입장에는 국익이 그만큼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를린이라는 영화는 그 중에서도 이제 원래 요거는 활동하는 주체 자체가 한석규 배우가 하는 게 이제 국정원 요원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 타겟트가 북한입니다. 해외 활동이면서 우리 정보 활동의 최종 목표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루 갖춘 영화라는 점에서 팩트는 아니고 픽션이지만은 정보 활동의 대략적인 양태랄까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화다고 해서 제가 이걸 추천드립니다. 아,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또 베를린 다시 보게 된다면 이게 13년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더 맛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국 국정원 요원과 북한 첩보 요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베를린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영화를 파헤쳐 보기에 앞서서 김시선님이 대략적인 이제 줄거리 얘기를 갖다 쫙 해주시면은 일단 장소부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베를린이잖아요. 네, 베를린입니다. 여기는 이념 갈등의 최정점이었던 도시 베를린. 그곳에서 국정원 요원 정진수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감찰하던 중에 북한 최정예 요원 일명 고스트인 표정성을 알게 되면서 추격하게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베를린 북한 지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북한 보안감찰관 동명수를 보내서 표정성과 그의 아내 련정이를 노리게 됩니다. 정진수는 북한의 음모를 밝혀야 되고요. 표정성은 아내 련정이를 지켜야 되고 동명수는 독일 지부를 장악하고 김정일의 비자금을 먹으려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세 가지의 관계가 겹치면서 시작되는 영화가 바로 이 베를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10년 되기도 했지만 동명수 뭐 표정성 이러면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배우로만 얘기하면은 표정성, 하정우 씨, 네. 연정이가 전지현 씨, 그리고 이제 정진수, 한석규 씨. 한석규. 동명수는 류승범. 류승범. 류승범의 이야기는 조금 뒤로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얘기겠지만 뒤에 가 있는 거고 영화의 도입부를 보면은 하정우로 시작하고 그 하정우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게 또 한석규. 네. 그래서 두 사람의 남자 이야기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보면은 암투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복잡한 사연 속에서 전지현 씨가 있거든요. 련정이. 예, 그래서 관객은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되나 이 화려함과 이 음모와 배신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는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되나에 10년 전의 영화이지만 지금의 영화로 보면 스피드는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느린 편이다 오히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워낙 더 빠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봐지는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영화 검증된 영화잖아요. 그 당시 2013년에 700만 명 이상이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작비도요 아낌없이 주고.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였더라? 어마어마하게 제작비를 현지 다 로케이션으로 다 촬영이 된 거고. 맞아요. 그리고 국정원 관련 영화 중에 가장 고증이 잘 됐다라고 해서 우리 최성준 교수님도 이걸 추천하셨거든요. 고증이 잘 됐다. 그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 실화를 바탕으로 고증이 잘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들이 고증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석규는 쉽게 말하면은 국정원 요원입니다. 이 요원이라는 것은 지금 그 신분으로 볼 때는 블랙이 아니고 화이트인 것 같아요.
화이트 요원. 이해가 확 되네요. 화이트 요원인 것 같아요. 화이트 요원이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물론 외교관 신분으로 가 있지만은 정보기관 요원으로서 해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외교관처럼 활동하지 않고 정보기관의 화이트 요원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은 그랬다는 점 여기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대척점에 있는 북한의 공작 요원들, 사실은 이제 베를린이라는 배경 자체가 과거에 이제 보면은 냉전 시대엔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특히 서베를린이 오히려 스파이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베를린은 굉장히 통제된 공산주의적인 거, 서베를린은 자유스러움이 있었거든요. 더 숨을 수가 있죠. 예.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과거 냉전 시대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들 보면 이제 동백님 사건이라는 이런 것들 있고, 송두율 교수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은희 신상옥 납치 사건도 실제로 그걸 배경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 있는 그런 이제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을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배경 자체가 고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류승환 감독이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들 때 실제로 간첩 활동을 했던 분들의 인터뷰를 굉장히 오래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오래 인터뷰를 따가지고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섬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상만으로 영화를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아니 에로 영화도 고증을 합니까? 고정하죠.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겠지만. 네, 다양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사실은 류승원 감독님은 두 남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체제에서 오는 그 위기감을 어떻게 모면해 갈 것이냐. 그래서 거의 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되면은 이게 너무 체제적 느낌으로 이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한국이 좀 개입되는 국정원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살짝 이제 뒤늦게 국정원이 버무려진 거예요. 이거 원래 시나리오예요. 주는 북한의 공작 활동이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국정원이 엎혀졌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좀 더 되네요. 예, 한석주 씨가 마지막에 캐스팅이 된 그걸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한국이 보는 시선이 좀 들어가다 보니 원래는 그거 다 빼버리고 보면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는 그런 친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 영화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사실 요즘에 나오는 스파이물들은 명확하게 저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름과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초반부터 잘 드러나요. 근데 이 영화는 보고 있으면 약간 조력자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CIA 그 마티 같은 경우도 이후에 이제 세탁소 가서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눈치가 채지고, 앞에서 벌어지는 총기 거래 같은 경우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가 처음부터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한 대로 이야기들이 약간 덮여지면서 더해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복잡하다 보니 지루한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에요. 반대로 이 스파이 첩보의 영역이 과연 그렇게 깔끔할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누가 친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명확하게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군지를 잘 안 드러남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재미가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이 되게 포인트적인 얘기예요. 다시 보게 되면 얽히고 설키고 자꾸 복잡하고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그걸 한 배우 입장에서 심리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 보잖아요. 훨씬 짜임새가 있고 그런 흐름이 이해가 가는 거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선보일 때도 두 번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자기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액션이라고 하는 지점도 있지만 당연히 류승환 감독님은 액션을 잘 만드는 잘 만들어. 영화지만 이번에도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그 안에 사람과 사건의 상황적 요소까지 집어넣어서 되게 촘촘하게 얼개를 만드는 분인데, 캐릭터도 좀 많이 살아있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고 당시에도 되게 평온했는데, 다시 보니까 조금 교수님이 시작 전에 얘기했지만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좀 재미없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헐리우드 영화가 왜 다급해 보이냐면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막을 봐야 돼요. 그리고 화면을 또 봐야 되는데 화면은 평균 2초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에서 주는 것은 각 개개인의 감정 라인을 잘 따라가게끔 표현을 했는데, 1번 우리 류승환 감독이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류승환 감독님도 저를 사랑하지만 난 전지현 씨의 이야기가 많이 더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영화적 측면에서. 네, 저는 이제 뭐 멜로를 다룬다는 측면보다는 전지현 씨가 갖고 있는 믿음, 그 주변은 다 의심밖에 없거든요. 이 단어를 하나를 규정하자면 의심이에요.
거예요. 신뢰 이 부분만 다들 이해만 했더라도 좋았을 텐데. 고증이 잘 돼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증이 잘 돼 있다는 걸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류승환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봉 감독님 얘기하신 게 한 가지 인터뷰로만 이 영화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인터뷰 다른 사람 상대를 해갖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하나 이제 스토리를 지금 버무려서 만든 거거든요. 이스라엘 스파이 조직인 모사드 관련 책을 번역한 실제 국정원에서 일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담당했던 대북 이야기 관련 업무 중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또 밑바탕이 됐다는 얘기. 총격신에서도 북한 요원들의 특징인 세 발씩 끊어서 이게 발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수전 요원들의 이제 나름대로 각 나라마다 네. 공격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루틴이 있겠죠. 네네. 그런데 그런 고정을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아랍계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랍계 첩보 요원은 이제 난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 거고 그걸 이제 류승환 감독이 캐치해서 그대로 총격신에서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탕탕탕. 네, 맞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고정을 했는데 이제 과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느꼈을까? 영화 관계자들은 그런 데서 오는 누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해지고 싶은 게 있는데 야 대충 해 이유 없거든요. 네.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 아니 근데 고증 잘 된 영화는 솔직히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봐도 맛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네, 맛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지영 같은 경우도 바깥으로 외출을 할 때 약간 남편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은 마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슬로우로 마지막 장면을 찍기도 하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으면 보통 약간 여행을 떠나는 이별도 네, 되고 이별도- 여행도 되고. 뭔가 떠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살리는 것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죠. 자 그리고 알파벳 스펠링 순서를 바꿔서 암호를 전달하는 이 방식 이거는 뭐 스파이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실제로 당연히 뭐 그런 거는 사용. 원래 이제 암호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은 정보 활동이 시작되면서 암호가 사실은 같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보를 캐치를 하잖아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멀리 있는 곳에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잡히잖아요. 이게 잡히면은 안 하려고 한 것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용을 해버릴 수가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암호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가장 원칙적인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다 배우고 가면 되는데 이게 가다 보면은 못 외우죠. 잊어먹죠. 그걸 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록을 가다가 이제 뭐라든 잡히면은 잡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기록을 뺏기면은 정말 위험해지, 오히려 위험인데 아주 원칙적인 머리를 박박 밀고 머리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머리를 기록을 한 뒤에 전달하도록 머리 못 감는 거죠. 먼저. 머리 못 감는 거. 아주 원시적인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걸 하나 보면은 삼각형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요거를 양쪽에서 같은 막대기를 하나씩 갖고 있고 거기다 양피지를 감습니다. 감으면은 단어가 나타나도록. 아 맞아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표면은 모르지. 이제 첩자는 편 양피지 긴 것만 갖고 가고 막대기는 양쪽에서 이제 만들 때 하고 받을 때 하고 있으니까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받을 때에서 그 양피지를 감으면은 단어가 나타나도록. 그렇죠. 예. 단어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아주 원칙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 암호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간첩에서는 난수표를 생각하면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게 좌우 해갖고 이제 한글로 말하면 1, 2, 3, 4를 위에 이제 쭉 쓰고 그 다음에 영어는 알파벳 A, B, C, D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1, 2, 3, 4를 쓰고 기억리는 순서대로 하면 그럼 여기 이제 숫자가 있잖아요. 가로에 되는 1, 2, 3, 4가 있고 세로 된 1, 2, 3, 4가 있잖아요. 1, 5 이러면 기억이 되고 3, 6 하면 뭐 니은이 된다든지 그게 이제 기본 암호표의 출발입니다. 뭐 책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책에 몇 페이지를 보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암호입니다. 암호. 암호를 만들면 또 어떻게든 일이 풀려고 하거든요. 컴퓨터가 암호를 풀기 위해서 만든 게 컴퓨터입니다. 또 그러면 그 컴퓨터를 갖고 암호를 또 복잡하게 만들고 또 풀고 지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게 바로 그거죠. 그거죠. 예. 영화에서 나오는데 전달 내용을 전달받고 나는데 딱 들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폐기되잖아요. 예. 그걸 갖다 전화기 바로 잡아가지고 칩을 딱 빼가지고 그걸 살려 또 내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죠. 칩은 있으면 다 살립니다. 이거는. 그래요? 휴대폰은 네. 한강물에 빠뜨리지 않는 한 다 살릴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포렌식. 카톡 다 지웠는데도 그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010101 이거잖아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은 죄를 지으면서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거. 휴대폰을 빨리 한강물에 가서 그냥 비법이. 실제로 재밌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모 경찰관이 비리에 연루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경찰관 휴대폰을 호수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본인이 인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휴대폰 가지고 가다가 빠뜨렸다 이래갖고 본인이 증거인멸이 이 행위가 안 돼갖고 처벌을 못하고 아버지는 나는 그냥 뭐 들고 가다가 빠뜨렸다 이렇게 됐는데 휴대폰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한
30개, 40개 하는 것도 아이폰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해놨더니 예.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이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시간과의 싸움이죠. 시간과의 싸움이죠. 뭐 죄를 좀 많이 지셨나 봐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데 영화에서 보면 당성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있는 테스트예요. 당성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 같으면은 자기가 보안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훈련 같은 거, 심지어는 잡히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죽어라는 이제 이런 명령까지 받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강하더라도 오랫동안 고문을 하든지 뭘 하면 하는데 이제 당성 테스트라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죠. 북한은 사실 체제가 조금 취약합니다. 폐쇄된 사회에 있다가 자유스러운 공간에 오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성 테스트 같은 거는 당연히 있고 이제 그것도 못 믿어서 하는 게 되게 이제 가족들을 주로 이제 인질로 남겨놓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증만 다 체크하고 이게 만들어도 영화 이 완성도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또 너무 많은 정보가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 국정원들은 이렇게 활동합니다라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의 정보가 있더라도 아는데 좀 틀리게 가자. 영화적 관습으로. 영화적인 허용이라 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근데 제가 고증에 대한 궁금한 점은 말투요. 지금 벌써 10년 지난 영화지만 전지현 씨 말투는 너무 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감정 표현에서도 연기를 너무 잘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보는 전지현 씨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연기 잘하더라고요. 연기 잘했어요. 그 말투가 지방 사람이 서울 올라왔을 때 그 억지로 쓰는 그 표준 말과 그런 느낌의 이북 사람인데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감정 드러나는 게 그건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부부끼리 하는 말투 있잖아요. 그렇게 딱 힘줘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첩보원들 혹은 그런 사람들의 말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그게 맞도록 훈련을 받거나 그게 맞는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우리 국정원 분들도 대외 활동을 할 때 외국 나갈 때 그런 언어를 따로 배웁니까? 당연하죠. 현지화 교육을 다 받죠. 외교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외교관들은 스탠다드한 쪽으로 간다면은 국정원 같은 경우는 밀착해서 이런 차이지 뭐 훈련은 다 받아야 되죠. 근데 실제 국정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총격전을 그렇게 벌일 수 있습니까? 지금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총격전 정도가 아니라 경찰이 이렇게 늦게 오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건물 안에서 또 밖에서 그리고 자동차 뭐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막 싸우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뭐 약물이라든지 독약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에 나가서 방첩기관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총을 차고 뭐 바로 걸리죠. 가장 스파이 같지 않은 사람이 스파이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아주 급습해서 뭐 공격이 필요하다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기 몸을 최소한 지켜야 된다거나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발각되면 정상가리 깨물고 죽어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기본은 있지만은 아마 영화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총격전에도 액션이 이제 요거는 가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영 씨 그 저기 취조할 때 나 그것도 난 진짜 있는지 궁금한 게 약물은 있습니다. 사실만 말하게 되는 예, 뭐 그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약물은 있습니다. 사용하기 어렵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설령 국정원에서도 간첩을 잡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와갖고 나 약물 뭐 이렇게 고문당했다 이러면은 지금 간첩도 변호사 다 붙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럼요. 변호사 다 붙습니다. 간첩도. 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한번 계속 실망하는 표정으로 나오고 아니 현실과 이 영화 속의 스파이 간첩들의 세계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에 의한 공격은 뉴스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미국도 시조를 하잖아요. 테러범 이런 사람들 이제 잡으면은 고도로 훈련받고 이러면은 안 불고요. 이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테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친구가 불어야지 그걸 막을 수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미국 내에서 하면은 불법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굉장히 팁인데요.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알죠. 관타나모 기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요, 미국이 오래전에 쿠바가 완전히 이제 남남이 되기 전에 쿠바에서 아주 싼 값에 임대를 해서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관타나모 기지 땅을 굉장히 싼 땅에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관타나모 미군이 가서 관타나모 기지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따지면 이건 미국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테러범들 관타나모 기지에 데려다 놓고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 말씀대로 관타나모라는 이름이 들어간 영화들도 꽤 많거든요. 뭐 관타나모의 길이라던가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지거나 그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가끔 이제 영화로 나오고. 그 관타나모에서 했는 것도 알려지면은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 미국이 막 비난을 받지만은 사실 어렵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전쟁 문제죠. 중이면은 뭐 무조건 해야죠. 자,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을 세계
세계적 정보기관에서도 이 찾을 수 없는 일명 뭐 고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런 한국 국정원 있습니까? 블랙요원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 보면 이제 대사관이잖아요. 대사관인데 대사가 있고 비서도 있죠. 여자 비서. 비서가 사실 실세다 이런 얘기. 김소영 씨. 대사는 바뀌지만 비서는 계속 거기 있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서 같은 경우는 당에서 정말로 심어놓은 세포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좀 그렇죠. 대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하정우 같은 경우는 블랙요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독일 땅에 존재했다면은 비행기 타고 왔을 테고 집을 렌트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개념이 정말 맞다고 생각되는 게 처음에 영화 장면도 떠올려 보시면 한석규가 처음에 류승범을 봤을 때 처음 본 듯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블랙요원에 가까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유승범 씨 연기도 장난 아니죠. 하정우가 고스트도 블랙요원이고 유승범도 이제 블랙요원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근데 베를린 영화에서는 하정우 씨가 이제 전지현 씨의 부부로 북에서 이제 파견돼서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실제 부부로 또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부부를 해외로 이렇게 스파이로 보내는 게 잘 없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부부 간첩이 이제 나중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부부로 위장하면은 아무래도 커뮤니티에 침투하기가 편하고 덜 의심하기 때문에 이제 부부를 하는데 원칙은 분리시키거나 자식이라도 볼모를 두거나 요게 볼모, 인질로 인지로 탈출 못하게. 그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인데 요건 뭐 영화적인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부부 간첩이 온 것도 처음에는 부부 간첩을 안 보냈습니다. 부부가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클 거다는 더 잠입이 쉬울 거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우리도 이제 부부 간첩을 보낸 것처럼 요것도 이제 그런 특수한 임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당성도 강하다고 생각했을 테고. 영화에서는 당의 지령으로 전지현 씨가 사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쩌면 위에서 명령이 내리면 몸을 또 허락해 줘야 되는 접대고 얘기죠. 접대기도 나오잖아요. 그때 얘기도 바로 나오면서 당의 명령이면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아무리 엘리트 코스로 교육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공작원으로 다른 나라 와 있으면 서독이지만 발전된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난 궁금한 게 어떻게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접대하라면 접대하고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내 말 들으라 그러면 듣고 체제 속에 이데올로기 속에 국가에 충성한다는 명분 아래서 개인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인간성도 없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되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특이했던 장면이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사진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정우가 유일하게 폭주하는 습관인데 집안을 다 뒤지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스파이를 잡는다기보다는 아내에 대한 어떤 정말 배신한 건가? 부부로서의 감정? 이거에 복받쳐서 막 뒤지다가 마지막에는 김일성과 김정은의 초상화까지 뜯어내서 뒤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되게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었던 하정우는 계속해서 체제의 어떤 성봉장에 선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아내의 인간적인 감정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시점을 이유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 나중에 이제 전향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라고 네, 할 터닝 수 포인트. 있겠네요. 그 장면이 네. 체제가 아닌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하다. 얼라이드도 보면은 내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감정이잖아요. 일맥상통하네요. 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체제나 이런 이제 조직보다는 사랑을 갖다 확인할 때는 인간으로 돌아온다. 원래 공산주의 이제 사회주의가 특성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돼 있고요. 특히 북한과 같은 경우는 당 수령을 위해서는 사적인 부분을 희생당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류승환 감독님도 굉장히 멋진 연출이 보여줬던 게 하정우가 다치고 와서 그 욕실에서 전지현 씨가 붕대를 이렇게 몸에 감아준단 말이에요. 제일 가까운 씬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몸을 조심스럽게 두루 만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표정들을 보면 하정우는 계속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지현 씨는 외면하죠.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초적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성에서 온 모습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체제가 없다는 그렇죠. 말이죠. 그 표현을 조금 더 나가버리면 복만대인데 그런 상황이 좀 예민하게 지금의 이 영화적 톤 앤 매너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우면 키스라도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뒤가 수반이 안 되니까 그 사실은 아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디렉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예. 근데 영화적인 메시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정말 둘이 사랑하는구나 하면 그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절제를 했구나. 예, 절제를 영화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계속 관객들도 같은 입장에서 의심하고 지켜봐야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마지막에 하정우가 전지현을 들어 올리면서 포효하는 모습이
더 그 장면도 그 네. 장면도 더 명장면이 극적으로 이따가 이제- 얘기할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뭐 풀샷도 있고 클로즈업도 있고 뭐 사이즈별로 샷 바이 샷의 어떤 그 감정들이 있는데 인물이 단독 샷으로 혼자서 감정을 잡고 가는 거하고요. 방안을 막 뒤지는 하정우의 모습은 자기 감정에 주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제일 힘든 게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을 때 감정 라인이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네네,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뻘쭘하게 있을 때, 네. 특히 남자 두 사람 뻘쭘하게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트라이 구조로 셋이 딱 끼게 되면 조금 더 숨쉴 구멍이 있구나. 네네. 어. 그래서 단독으로 행하는 감정 라인이 상대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또 내가 하는 지금의 감정 라인 상대가 어떻게 리액션을 받아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계속 선택하면서 류승환 감독님이 연출을 했을 것이다.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소 설정을 왜 베를린으로 했을까요? 베를린은 동독 서독이라고 나눠져 있던 분단이 됐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체제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네, 동시에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동독 서독은 해결이 됐지만 한국과 북한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해결된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두 나라의 평범할 수도 있던 인간들이 이미 해결된 그 장소로 갔을 때에 비교됐을 때 더 극단적으로인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죠. 정말 이들도 동독 서독처럼 합쳐질 수 있을까? 굉장히 이념적으로 두 이념이 뭉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빈 벤더스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감독님이 예전에 만들었던 것 중에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애초에 베를린이라는 제목 자체가 있던 거기서 보면 두 천사가 나와서 거리를 그냥 걷는 이야기인데 특이한 장면은 동독 서독의 가장 상징적인 거가 당연히 벽이잖아요. 우리나라 베를린 장벽이고 우리나라 38선이고 인간이 넘어가지 못하는 공간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이 베를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상 감독이 정말 장소를 잘 선택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 투자자 제작사에서는 이제 돈을 더 마련해야 해야 되지 뭐 제작사는 어쨌든 부인이니까요. 외유내강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성만 따온 겁니다. 성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베를린 물가가 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좀 일부 찍었던 상당 걸 알고 부분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찍었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를린 자체가 동독 안에 있는 베를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로가 있던 거를 차단을 해갖고 비행기로 긴급하게 음식 같은 걸 넣어줬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정도로 이제 아주 분단의 상징이고 냉전의 상징이었던 이런 이제 도시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물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은 과거에 스파이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측면이 있고 이래서 원래 MI6 스파이였던 사람인데 존 르 카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첩보 소설을 썼는 게 보면은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 뭐 이런 이제 첩보 소설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베를린은 스파이들의 영원한 도시다. 그래서 스파이 하면은 베를린이 떠오를 정도로 베를린은 스파이들의 무대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북한이 그 유럽에서 거점을 베를린을 통해서 냉전 시대에 많이 그런 공작을 했던 그런 게 있어서 복합적인 이미지를 갖고 이 장소를 선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 영화와는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촬영과 조명 부분에서 특이한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 본 감독님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액션 영화라 하면은 좀 기조가 빠르고 편집 방식도 되게 화려하게 좀 후반부에 이제 연출을 좀 하는데 픽스샷이 많습니다. 픽스샷이라 하면은 카메라를 트라이포드에 올려놓고 찍은 그러니까 무대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샷. 샷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막 핸드샷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본 시리즈처럼 쉬어져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핸드헬드 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극장에서 보면 핸드헬드 샷. 네, 이제 들고 찍는다, 손으로 들고 찍는다. 핸드헬드. 극장에서 보면 대형 사이즈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어지럽죠? 멀미납니다. 예,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사이즈로 이제 와서 TV로 보거나 노트북으로 봐서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거지. 그래 맞아. 스크린이 지배하는 환경에 있으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우려했을 거고 두 번째는 인물 간의 감정 라인을 줄 때 이제 되게 하이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 안에 잠깐 들어오는 햇볕 정도는 나름의 어떤 빛이라고 따지면 나머지는 되게 좀 어두운 쪽으로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게 떨어지는 느낌. 난 되게 자연스럽던데요. 주변의 것들은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인물을 좀 도드라지기 위해서 일부러 조명을 그렇게 또 했던 거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조명은 되게 훤하잖아요. 하나죠. 하죠 이거. 원래 내 피부보다 네. 더 좋게 나와 여기. 네. 이게 뭐 탱탱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카메라인데 조명에 따라서 만약에 이 조명 하나를 만약에 한번 꺼보죠. 이제 영화 감독이 좀 한번. 하나만 끈다고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러면은 조금 우리의 감정 라인이 아마 이쪽에서 보는 거는 좀 되게 좀 달라 보일 수 뭐 있는.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얼굴에 조명이 보이는 측면과 보이지 않는 측면 때문에 주는 그 감정이 또 있죠. 그 조명이 큰 차이를 주는구나. 네네 조명. 그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제일 1번 중요한 거, 방송에서 제일 1번 중요한 거, 사진 촬영 감독이 제일 1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일컬어서 국정원은 뭐 우리가 드라마를 봤을 때 신문할 때 막 조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라인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조명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작비적인 측면도 있고 바쁘게 찍어야 되니까 로켓 촬영이라든지 이런 데는 디테일한 조명을 이제 할 수가 없죠. 원래는 하늘에다도 조명을 하고요. 빛도 차단을 시켜서 찍습니다. 난 되게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전반부에 그렇게 무채색 톤하고 이 어두운 콘트라스트 쫙 대비되게 한 게 나는 너무 좋았어. 왜냐면 비정하고 차갑고 긴장감 넘치는 도시 분위기 또 이런 걸 다 나타내 줬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종합예술이다. 영화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감독은 설계자로서 나는 이 배우가 어떤 감정 라인으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촬영 감독님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텍스트를 딱 보잖아요. 이미지가 이만큼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고 촬영 감독이 영화를 제일 먼저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의 톤 앤 매너는 이렇게 가야 된다. 캐릭터를 구상할 때 한 인물들 간의 감정을 잡을 때는 핸드헬드가 아니라 핸드헬드는 뭐예요? 무대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무대가 움직인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픽스로 놔줄 테니까 관조적으로 있을 테니까 당신의 감정을 보여주세요가 좀 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환 감독의 액션을 무척 좋아해요. 액션에도 코믹을 이야기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하는 감독이 저는 한국에서는 유승환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0년 전이지만 이때도 이 좁은 복도 이 비상구 안에서 액션 그 보면은 제이슨 보온의 그 실질적인 필요한 그 뭐 특공 무술 같은 막 착착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국정원에서도 그런 무술이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다 배우는 건 아니겠지만 역할에 따라 다르겠지만 따로 특별히 배우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채용하면 되죠. 그것도 채용한다. 저희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여원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교수님도 그럼 무술을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하려면 최소한 기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네. 총도 직접 안 쏘더라도 쏠 줄 알아야 되고 무술도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이런 베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영화에서 나는 하여튼 액션씬은 제가 극찬을 한 게 뭐냐면은 샷이나 컷이나 여러 가지 진짜 카메라를 얼마나 저렇게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이 찍었을까, 배우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런 게 느껴져요. 본 시리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영화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본 시리즈에서 보면은 핸드헬드로 찍었던 장면들이 나오고 장소를 보여줄 때는 크게 픽스로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식이 약간 반복되는 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액션씬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본 시리즈에서의 액션의 핸드헬드는 본이라는 캐릭터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습득된 동작들이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헬드가 되게 잘 어울렸던 거고 베를린에서 보여주는 액션은 두 사람의 호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붙여지지 않는 두 이념의 갈등, 적대국인 사람, 하지만 서로 각자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생존해야 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액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게 결국에 잘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협의를 봐야 되는데 보통 액션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액션씬을 정동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또 했잖아요. 액션 연출. 그래요? 콘티부터 해서 실제 액션의 몇 장면들을 어떻게 담을 거냐는 무술 감독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액션만을 위한 영화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단지 엔딩에 보면은 총싸움이거든요. 서부 영화 쪽 같이. 그렇죠. 근데 거기는 베를린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은 베를린이 아니에요. 갈 때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판문점 어딘가에 위치한 어느 모호한 장소 같은 돌 던져서 자기 위치 헷갈리게 만들고 그 베를린에 그런 숲이 있었나.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에는 총으로 난사와 알아볼 기세도 없이 감정으로 이렇게 뽑아냈지만 매 순간만큼은 촬영 감독님이나 무술 감독님이 다 고민을 많이 했던 품 많이 들고 공 많이 들였던 작품인 것 같고요. 그 못지않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석규 캐릭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정지수가 원래 안 들어와 있던 캐릭터잖아요. 이제 나중에서야 들어왔던 게 이제 비하인드가 될 텐데 한석규라는 배우가 저는 한 장면에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가장 여기서 냉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빠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면 하정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내를 지켜야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금씩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캐릭터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데 한석규만은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국정원 요원의 임무를 가장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반 이후에 CIA 마티 요원이 원래는 이제 집에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가족들 만나러. 근데 터널 추격시킨 이후에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한석규가 굉장히 오열을 하거든요. 같은 요원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요원이잖아요. CIA 요원. CIA 요원이잖아요. 네. 근데도 그런 슬픔을 극렬하게 보여주면서 한석규 배우가 확실히 시리 때도 그렇고 뭔가가 상실되는 거를 굉장히 잘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잘 드러나 있어서 그 과정에서도 그 휴대전화를 보게 되는데 가족 사진이 쭉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드러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 교수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같이 임무를 수행하자 하면 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른 나라 요원하고도 그렇게 정이 생길 수 있나? 라는 부분이 거기서 약간 도드러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
한석규 역할이 정보요원의 가장 그 냉철하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가장 잘 그려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우리는 이제 우방국가고 그 상황에서는 북한하고 대척점이 있고 협력을 하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정도 들죠. 그런 감정을 드러낸 거다 보시면 됩니다. 되게 영화에 많은 관계가 나오고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또 그거를 토막처럼 딱 넣어놨다는 게 되게 영화가 하고자 하는 표현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독의 의도가 있겠죠. 쉴 새 없이 밀려드는데 제가 만약에 김경식 배우님을 주연으로 캐스팅한다. 아이 그러지 마세요. 에로는 못합니다. 에로상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저도 많은데 자 건넸다 그러면은 분석을 하겠죠. 근데 뒤늦게 합류가 됐다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얼개 속에서 촘촘히 나의 캐릭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얘기할 수 있죠. 이때는 혹시 이런 감정이 필요하지는 않겠어? 그렇죠. 나 한석규야.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 흉내까지 마지막에 차에서 내린 다음에 야 너 이제 알아서 가. 막 가 임마. 막 이러잖아요. 이런 감정이 묻어 나오려면 앞에서부터 이게 캐릭터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라도 첩보원이 누가 자기 가족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녀요. 원래는 안 넣죠. 사실은 안 넣는다고 보는 게 이제 맞죠. 그렇지만 근데 영화의 어떤 그런 흐름을 위해서는 그럼요. 와 그걸 발견했네. 사실 삭제해도 될 컷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 있기 때문에 난 더 슬펐어. 더더욱더 복수심이 타고 나는. 그게 빠지면 한석규 씨가 화내겠죠.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다시 볼수록 약간 튀는 장면이더라고요. 유일하게 비하인드라고 하지만 큰 비하인드도 아니지만 한석규 씨가 원래 주연 이름으로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하정우 다음에 나오는 일. 그 왜 그래요?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 아 인정. 크레딧에서 영화의 역사에서 쭉 보면은 원래 크레딧이 없었다가 생긴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감독 입장에서는 여기에 누가 참여했고 이 배우들한테 공로를 주고 싶은데 상을 주고 싶은데 앞에다 해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다 넣다 보니까 타이틀 시퀀스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걸 좀 보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뒤에 넣으면서 보게 만들고 쿠키 영상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영화계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이제 뭐 나왔으니까 크레딧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공동 투자나 투자 책임이나 이런 게 맨 앞에 나오느냐. 왜요? 왜 그래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로 빼자 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텝이 배우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헐리우드 방식대로 가자.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상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좀 하고,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하지 말고 따로 채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 그럼 우리 감독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스텝까지 다 소개해서 상 받고 그러면은 지루하겠지만 영화 진짜 좋아하고 영화 몇 번씩 본 사람들은 진짜 미술, 미장센 여러 가지 다 보잖아요. 그쪽 분야에 이번에 잘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 누군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길더라도 빨빨빨 이게 아니라 소감 길게 해도 되니까 다 보여줄 수 있는 풀 버전을 어느 채널에서 한다면 나 그거 볼 것 같아요. 사단법인 한국영화 감독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스파이처럼 뒤에서 그쵸. 사실은 받쳐주는. 근데 이건 얘기 좋은 말씀하셨네. 이거 얘기 나오니까 국정원은 이름이 표기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한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름이 없이 그냥 뭐로 표기를 해놓더라고요. 뭐 땡땡땡 처리를 하든가 뭐 네. 국정원 그 묘지 같은데 보면 이름 대신에 뭔가 이렇게 표시가 아예 원래 이제 다르더라고요. 별이 있습니다. 순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일반 기관에는 드러내놓고 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비석에도 거창하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름 없는 별이라고 해서 이름 없는 별. 본관에도 있고요. 정문 그 앞에 또 이제 했는데 이름을 새기지 못하는 대신에 별로 새겨놓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의 크레딧 같아서 예, 별로 어떻게 보면 새겨놔요. 좀 슬프면서도 멋있는 느낌도 그래서 보다 채널, 특히 영화를 보다 채널에서는 절대 우리는 엔딩 크레딧 안 올립니다. 저희도 뭐 별 같은 안 돼. 아, 우린 네. 이름 있는 별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락스타 시대들이. 네,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정리를 조금 하자면은 한석규가 맡은 정진수 그 캐릭터는 사실상 이제 영화 초반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없던 캐릭터. 중간에 저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왜냐면은 북측 첩보원들 얘기로만 다루면은 또 이데올로기에서 또 한쪽만 너무 치우쳐서 아주 오해를 또 받을 수 있을까봐 국정원도 같이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다시 이제 넣어야 되겠다 해서 생겼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사실 이제 영화 속 배경은 베를린인데 베를린에서 다 촬영한 줄 알고 그 건물들도 야 이 베를린 그렇지 느낌 그대로야. 야 저도 영화 속에도 그렇게 내가 아는 척하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 베를린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조명을 못 쓸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서 라트비아에서 많이 촬영을 했다라는 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명장면 이번 영화도 한 번씩 꼽아봐야 되겠죠. 교수님이 생각하는 명장면은 저는 연정이가 이제 트렌치 코트 입고 혼자 지하철 타고 그 대사관 가는 것처럼 하는데 대사관 가는 것처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에 이제 남더라고요.
그때 연정희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 심리. 네, 마음은 어땠을까? 그 부분에는 사실은 이제 대사관에 가는 줄 알았는데 오해를 했는데 그렇죠. 예, 예. 산부인과, 산부인과 가는 병원에 거. 가는 병원에 거였죠. 가는 거. 네네네. 접대를 하러 갔는 장면도 있고 사실은 이제 산부인과 가는데 참 여자로서의 그 어쨌든 간에 남편하고 같이 사는 뭐 아무래도 당의 지령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아이는 내 남편의 아이다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표정 이런 거를 연기를 참 잘 한 것 같다. 섬세한 그 감정을 상당히 참 잘 표출한 것 같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투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고증을 잘 받고 했는지 그 말투 그 들어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같아. 자, 또 명장면 우리 본 감독님은 저는 여전히 샤워 부스에서 치료해주는 장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마음속에 늘 있지만 당신의 대의 명분도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너무 떨어져서 이념으로만 볼 게 아니고 한 개인으로 들여다보면 난 여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닌 그런 지점. 하지만 여성이기에 당신의 아이를 지니고 있다. 담담하게 말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북한도 아닌 제3국이든 어디서든 자유롭게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자유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섬세하게 연기했고 디테일한 연출이 빚어낸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나. 김지선님은 이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 많이 들었는데 그 특히 마지막 장면이 이제 들판에서 하정우가 죽은 전지현을 들고 뛰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왜 그게 지금 계속 돌이킬수록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전지현 씨가요? 하정우가 예, 전지현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앞에서 베를린 천사의 시를 보면 천사만이 담을 넘을 수 있었잖아요. 그 장벽을 어떻게 보면은 38선이라는 이념 갈등에서 넘어설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전지현이 죽어서야 그 사선을 넘어서 그 평야를 자유롭게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마지막에 다 함축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 장면을 좀 뽑고 싶습니다. 아, 명장면이다. 네. 각자 말씀하셨고. 자, 이 영화는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게 진짜 초호화 캐스팅이에요. 그리고 또 배우들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찍을 수 있는 지금 영화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 쉽지 않죠. 베를린 보시면은 진짜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연기 있잖아요. 지금 다시 보더라도 10년 전입니다. 야, 연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제가 전지현 씨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배우 한 배우 할 때마다 한석규님은 뭐 말해 뭐예요. 음성 한마디로 압도를 해버리는데, 그죠? 10년 전에 못 떴던 배우들 지금 다 떠 있는 배우들이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보는 맛도 있어요. 뭐 누구 얘기하기는 하지만 보면 다 압니다. 기다림의 예술. 그리고 류승범 씨 진짜 완전히 최고입니다. 아니 그쪽 사람 같아. 패셔너블하고 되게 감각 있는 분인데 어쩜 그 역할을 또 그렇게 거친 역할을 또 잘해낼지 모르겠어. 그래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베를린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더 풍성하고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시 그 존폐 위기였던 00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리부트시킨 영화 007 카지노 로얄입니다. 군대를 어디로 가냐면 이게 정보국에서 일합니다. 거기서 이제 비서로 일하면서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많은 이야기를 접했을 거고, 와, 저거 화려하다.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뭔가 공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공작을 해결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고, 특수한 능력을 가진 물건들 또는 본드걸이 막 한 명이 아니라 막 두세 명씩 나와요. 그 조력자들의 역할을 부각시켜서 나온 게 미션 임파서블이 되는 거죠. 그동안 너는 그 아랫도리로 많은 것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래서 이 죄를 너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타법을 한 거야. 나는 했다.